새벽 3시 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밤새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잠은 안 오고 괜히 심장은 두근두근 머리는 복잡하신가요? 혹시 요즘 이런 밤 많으신가요? 예전엔 그냥 푹 자고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잠이 얕아지고 새벽마다 눈이 떠집니다.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죠. 78세 김순옥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들어오신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어요. 선생님, 또 새벽 3시에 눈이 떠져버렸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이에요. 밤이 되면 무서워져요. 또 못 잘까 봐서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잠들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자체였던 거죠. 저는 30년 넘게 수면 의학을 연구해온 박민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지 뭐하고 포기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무려 57%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김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수면 일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건 할머니의 저녁 루틴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녁 7시쯤 드라마를 보시면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커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서너 시간이면 몸에서 빠져나갔던 카페인이 60대 이후부터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마신 커피가 새벽 3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하나는 할머니가 복용하고 계신 혈압약이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밤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하셨거든요. 내일 병원 갈 때 뭘 물어보지?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더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할머니가 잠들려고 애쓰면서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억지로 자려고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셨대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뇌는 학습을 하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고 걱정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반복되면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고민하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김할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잠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요. 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몇 주간 꾸준히 노력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할머니의 저녁 루틴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마시던 커피를 오후 2시 이전으로 바꾸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카모마일 차를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좀 밍밍한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혈압약 복용 시간도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음으로 시도한 건 걱정 일기 쓰기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침대 옆에 놓아둔 작은 수첩에 적어두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서 무릎 상태 물어보기,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하기, 통장 정리하기,
이렇게 적어두면 뇌가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생각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낮 시간 활동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30분씩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기 시작하셨어요. 산책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요.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침대 옆에 있던 디지털 시계를 서랍 안에 넣어두고 밤에 깨더라도 시간을 확인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어요. 시간 안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냥 아직 밤이구나 하고 넘어가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잠들어도 3시간밖에 못 자겠네. 내일 피곤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코로 천천히 4박자에 맞춰 들이마시고 7박자 참았다가 8박자에 맞춰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이 호흡법을 4~5번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긴장했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 이완법이었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를 5초 동안 꽉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했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일부러 긴장시키고 풀어주니까 정말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7번째로는 잠들기 전 이미지 연상법을 시도해봤습니다. 할머니께 가장 평온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고향 시골에서 보던 여름밤 풍경을 선택하셨어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별 보던 생각을 해봐요.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때 느꼈던 시원함까지 다 떠올려 보세요. 8번째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자꾸 조금만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침대를 잠 못 자는 곳으로 기억하거든요. 대신 일어나서 거실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나갔습니다. 첫 주에는 커피 끊기와 산책하기, 둘째 주에는 걱정 일기와 호흡법,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 처음엔 너무 많은 것 같았는데 하나씩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네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 3주에서 한 달은 지속해야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거든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김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11시에 누워서 아침 6시까지 쭉 잤어요. 중간에 한 번 깨긴 했는데 금방 다시 잠들었거든요. 할머니의 기쁜 표정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첫 주에는 이게 정말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셋째 주에는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건 호흡법과 걱정 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와도 이건 수첩에 적어두자 하고 넘어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잠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잠 못 자는 것 자체보다도 밤이 되면 또 못 잘까봐 하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밤이 와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못 자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일은 또 다르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난 지금 김할머니는 여전히 잘 주무시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제를 오래 드시던 분들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이 73.5%나 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잠드는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둘째, 침대에서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이게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셋째,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 안 됩니다.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면 밤에 더 못 주무시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 주의하셔야 해요.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고 싶어지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잠들어 있는 동안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숨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60세 이상에서는 남성 60%, 여성 40%가 코골이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들게 해주는 것 같지만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해요. 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초콜릿도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김할머니 말고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최진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셨는데 혈당 관리와 함께 수면 습관을 바꾸시니까 훨씬 좋아지셨어요. 젊었을 때보다 잠이 얕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미영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슬픔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일과를 만드시면서 점차 회복되셨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장 컸는데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70세가 되신 어머니가 갑자기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의사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12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시는데 새벽 2시쯤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잠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서서히 회복하셨고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깊이 주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야 하고 체념하지 않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고 노력하셨거든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질병 때문에 한계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쓰러져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나이에 맞는 수면 패턴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거죠.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처럼 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김할머니의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세요. 잠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약물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면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뇌에서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단계가 전체 수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깊은 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깊은 잠이 줄어들면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변화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줄어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몸의 다른 변화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 자주 깨게 되고,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심해져서 편안한 자세를 찾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실제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50%가량이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적절한 수면 위생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80% 이상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김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잠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또 못 잘 텐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도 하루 잘 보냈으니까 푹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요.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잠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이자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좋은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저녁 커피 끊기, 걱정 일기 쓰기, 호흡법 연습하기, 침실 온도 조절하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자 건강한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잠을 되찾았다는 기쁨을 느끼시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